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1학년 5반에서 10반까지 한국사 수업을 맡고 있는 백일숙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사 두 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우리는 약간 좀 교과서 편지하고 달리해서 청동기와 고조선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철기와 여러 나라의 성장으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13쪽이고요. 학습지 2쪽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주제는 청동기의 사용과 그에 따른 사회의 변화. 그 다음에 청동기를 배경으로 해서 설립된 고조선과 그 다음에 고조선의 발전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청동기 시대는 BC 2000년에서 한 1500년경 무렵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청동기 시대니까 일단 도구가 당연히 청동기를 사용했겠죠. 그래서 청동으로 비파용 동검이나 거친 무늬, 거울, 청동 방울과 같은 것들을 제작을 하였는데, 청동은 굉장히 그 재료를 구하는 것도 그 다음에 제작도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도구들을 일반적으로 청동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무기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무늬 거울이나 방울과 같은 것은 아무래도 제사 의식에 사용하는 도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과 같은 무기,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이나 청동 방울과 같은 지배층과 관련이 있는 그런 것들을 주로 청동기로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생활 도구들은 주로 간석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였다고 할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반달돌칼이라고 하는 건데, 교과서 13쪽에 보면 사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도 신석기와 마찬가지로 토기를 사용하였는데, 신석기 시대의 이른 민무늬 토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 미송리식 토기는 모양이 다른 토기에 비해서 상당히 특징이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그 다음에 이렇게 주둥이가 넓게 되어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송리식 토기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의 경제 생활을 좀 잠깐 살펴볼까 하는데, 자, 신석기와 달리 청동기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이 확대되어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이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는 농경이 확대가 되었는데, 이때의 농사로는 보리와 콩과 같은 반동사를 할지라도 조금은 더 기술을 요하는 생산량이 많은 보리와 콩과 같은 그런 반농사도 새로운 품종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굉장히 얘는 예민하대요, 애가. 그래서 잘 우쭈쭈 해줘야지 되는 애거든요. 그래서 벼농사를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답니다. 자,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잉여 생산이 나오게 되었겠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빈부의 격차가 이제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사유재산이 평등한 사회에서 사유재산이 이제 생겨나게 되면서 불평등한 바로 계급사회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는 자들은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활발한 정보활동을 전개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 부족을 점령한 그러한 정복자들은 본인들을 하늘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들은 바로 군장이나 족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재정을 같이 주관하게 돼요. 자, 대사와 정치를 주관하는 재정일치사회의 모습이 청동기에서 실현됐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의 주거지를 살펴보면 신석기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신석기 때에도 움집이었지요. 청동기도 움집이네요. 그런데 신석기 때에는 반지하처럼 지하로 파고 들어갔죠. 그런데 청동기 때에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점차 지상 가옥으로 되었고 신석기는 원형이었는데 청동기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직사각형이네요. 직사각형. 자, 그 다음에 신석기 때에는 강가나 바닷가였는데 여기 지금 청동기를 보았더니 들판을 끼고 있는 구릉이나 강가에 취락을 형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청동기는 이제 벼농사를 짓다 보니까 넓은 들판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강가나 바닷가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홍수라든지 위험이 있다 보니까 배산임수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배산임수라고 해서 자, 등 쪽에는 산이 있어서 북서계절풍, 시베리아풍을 막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물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배산임수 지형에 대개 마을이 자리를 잡고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때의 무덤이 또 특징적인데요. 바로 이 지배층의 무덤. 고인돌 여러분들 알죠? 고인돌이라고 하는 게 거기 학습지에 보면은 사진에 있는데 덮개돌만 해도 이게 무게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뭐 70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무게의 돌을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존재 바로 권력층이어야지만 가능하겠죠. 그러면서 이 고인돌은 지배층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고 탁자식 고인돌, 바둑판식 고인돌. 그래서 학습지에 보면 가운데 있는 것이 탁자식 고인돌,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둑판식 고인돌, 남방식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은 북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대요. 자, 이렇게 지배층의 무덤들이 고인돌이었다라고 보면은 돌럴 무덤은 주로 일반인들의 무덤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자, 고조선의 건국과 성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일단 고조선은 청동기를 배경으로 해서 성립이 되었다. 자, 아까 청동기로 무기를 만들었다고 했고요. 그럼 이 무기를 통해서 옆에 이웃 부족들을 점령을 해갖고 그래서 여러 개의 부족이 한 세력으로 되면서 그렇게 해서 커다랗게 하나의 영역이 형성되고 그렇게 해서 국가가 형성되었다. 바로 이게 고조선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 고조선의 건국 과정이 실려있는 기록으로는 우리 전반적으로 삼국유사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여기 봤던 여러 가지 책들이 있네요. 제왕운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국여지 승남, 동국통감, 세종실록지리 이런 여러 개의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삼국유사에 주로 실려있는 건국 신화를 많이 알 터인데 거기에 보면은 등장 인물들과 특징적인 게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잠깐만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옛날에 환인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환웅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환인은 되게 이제 거기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서 여기 민족이 형성되었어라고 하는 거니까 하느님의 아들 바로 선민의식이죠. 선민사상 우리는 천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천손사상을 여기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생각으로 환웅이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조선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이라고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혼자서 외로이 내려가요 이런 거 안 하지. 그래서 풍백, 우사, 운사 이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풍백이라고 하는 것은 풍이 바람 풍자예요. 비우 구름 운 그래서 비, 바람, 구름을 여기 끝에 있는 백이나 산 이런 것은 관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의사, 변호사 이런 것처럼 직책을 말하거든. 그래서 풍백과 우사와 운사라는 것은 비, 바람, 구름 다시 말해서 기후를 주관하는 관리를 거느리고 내려왔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비바람 구름과 고조선 사회는 밀접하다. 고로 농경 중심 사회였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기후를 관리하는 사람들, 관리자,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계급의 발생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환웅이 내려왔더니 거기에 곰하고 호랑이가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 곰과 호랑이라고 하는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짜 곰과 진짜 호랑이가 찾아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곰과 호랑이를 자기 부족의 상징으로 또는 조상으로 섬기는 그 부족에 찾아와서 환웅과 결혼하자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환웅 부족과 그 다음에 우리 곰 부족이 우리 호랑이 토템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 연합합시다. 손잡읍시다. 동맹을 맺읍시다.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족과 부족 간의 연합으로 인해서 바로 고조선이 생겨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해 보면 환웅하고 곰녀하고 딴딴딴 결혼해가지고 응애 하고서 애기 단군이 태어난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만 이걸 이제 신화의 내용이고 이거를 역사로 적용시켜서 보자면 환웅 부족과 그 다음에 곰 부족이 연합을 하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사회의 탄생, 그렇게 해서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배자가 생겨났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단군을 우리는 단군 왕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단군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단군은 바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왕검이라고 하는 것은 후일의 왕의 개념. 그래서 여기 정치를 맡은 정치적 지배자의 의미이고 그렇다면 단군과 왕검이 한 사람을 지칭을 함에 바로 재정일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군 왕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조선 사회는 재정일치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건국된 고조선 사회가 어떻게 발전되어 갔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지금 고조선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고조선의 땅덩어리가 이 정도였대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문서에 우리의 영역은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지도로 그려져 있는 게 뭔가 남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고조선의 영역이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느냐? 바로 같은 문화권을 가지고서 묶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문화권이라는 건 뭘로 묶느냐? 바로 이런 문화들을 가지고서 같은 어떤 그 유물을 가지고서 알 수 있는데, 자, 탁자식 고인돌, 북방식 고인돌이죠. 그 다음에 아까 허리 짤룩한 미송리식 토기, 비파용 동검 이런 것이 공통으로 출토되는 지역이 같은 문화권이겠지. 이게 바로 고조선 영역인가 봐. 이렇게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답니다. 자, 그래서 고조선의 영역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 이 세 가지 문화들, 유물들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이 고조선이 어떻게 발전되어 갔는지 잠깐 살펴보는데요. 자, BC 4세기경부터는 굉장히 성장을 해서 중국에 여기 보면은 연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그때 당시 중국에서 그래도 강력한 나라 중에 들어갔던 나라가 바로 연나라인데 이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한번 좀 너랑 나랑 붙어볼까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세력을 형성하였던 것이 이 BC 4세기경이고 이렇게 해서 한 100년 정도 지난 고조선은 강력한 왕권을 성립시켜서 부왕과 준왕과 같은 왕위의 부자 상속이 이루어지는 이런 강력한 왕권의 성립 국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 밑에 이런 것은 전부 다 관리들의 이제 명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고조선을 질문하기 위해서 자주 출제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관직명들인데요. 왕 아래에 상, 그 다음에 경, 대부, 장군, 박사 이런 관직의 이름이 나와 있으면 이것은 고조선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고조선이 점차 나라의 어떤 면모를 갖추어 가는 것이
BC 4세기, 3세기, 2세기 이런 시기의 고조선의 모습이라고 알면 되겠고요. 자, 시간이 좀 더 지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BC 194년에 그러니까 BC 2세기 정도죠. BC 2세기 정도에 중국에서 유이민들이 고조선으로 내려와. 유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망명자들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중국이 진에서 한으로 교체되어가는 자, 여기 진 앞이 바로 춘추 전국 시대죠. 그래서 춘추 전국, 진나라, 한나라 계속되는 혼란기가 되다 보니까 여기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평화의 나라를 찾아가 보자 이렇게 해서 고조선으로 대거 넘어오게 되었고 그 유이민 중에 한 인물이 바로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위만이 고조선의 준왕을 축출하고 오히려 자기가 왕위를 차지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위만이 즉위한 이후에 고조선 사회는 굉장히 변해가게 되는데 자, 어떻게 변해가는지는 잠깐 일단 살펴보기로 하고 그렇다면 여기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국적이 문제인데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이 고조선을 고조선을 멸망? 뭐 어쨌든 그러고서 왕이 되었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고조선이 이제 외국인에 의해서 점령당한 식민지가 된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이 위만의 국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만한 뭔가 편치 않은 문장들이 몇 가지 있는데 자 위만은 입국할 때 상투를 틀었대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의 복장을 했대요. 그 다음에 점령했으면 나라 이름을 당연히 없앨 것 같은데 조선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유지시켰대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에 토착민을 고위 관료로 여전히 많이 데리고 있었대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위만이 중국 사람이야? 이건 아무래도 이럴 수는 없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아니겠죠? 상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이잖아. 우리나라 사람의 옷, 그 다음에 조선이라는 나라 그대로 유지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위만이라는 사람은 중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보다는 아무래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처럼 뭐 국경이 뭐 엄격했던 시기가 아닌 예전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마도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중국의 상황이 혼란스러워지니 조국을 다시 찾아서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위만이 왕에 즉위하면서 고조선에 엄청난 변화가 아까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중국은 이미 춘추 전국 시대부터 철기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우리나라에도 철기가 본격적으로 수용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자, 아까 여러분들 아까 청동기 시대에는 농기구는 돌이라 그랬죠. 간석기였잖아요. 반달돌과 같은. 근데 문제는 철기는 청동기에 비해서 철은 재료도 흔하고 그 다음에 이미 청동기를 제작해봤기 때문에 철기를 만드는데 온도 몇백 도 올리는 것은 그래도 수월하였던 것 같고 그래서 철기는 청동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농기구도 철기로 그 다음에 무기도 역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만들게 되면서 이렇게 해서 사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간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업이 발달해 가니 엄청난 잉여 생산물이 나오게 되었겠고 그 다음에 수많은 무기가 만들어지면서 영토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고조선은 경제적인 부를 이루게 되면서 심지어는 중개무역까지 손을 대게 되는 엄청난 변화가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 때까지 해서 진행되는 모습이었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중국의 한무제가 중개무역을 하는 어떤 고조선의 모습도 그렇지만 지금 영토 확장을 해가는 이 한무제 입장에서 흉노와 고조선이 뭔가 손을 잡는 어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요놈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해서 결국 고조선을 침략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은 멸망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한나라는 고조선의 옛 땅에다가, 고조선의 영역에다가 4개의 군을 설치하게 되죠. 그래서 군, 그 다음에 그 아래에 현, 그래서 군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한군현 또는 4개의 군이다. 그래서 뭐 낙랑군, 임둔군, 진번군 이런 거 들어봤죠. 그래서 한사군 또는 한군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면서 토착민들은 굉장히 저항을 하게 되었었고, 자, 그러면서 일부는 이게 식민지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일부가 한강 아래로 내려가면서 남쪽에는 사만이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었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고조선은 철기 문화였었잖아요. 근데 아직 한강 아래로는 철기 문화가 활발하게 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유이민들이 내려가면서 사만이 성립되고 발전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의 사회에 또 하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고조선에는 법이 있었어요. 8가지 조항의 법, 그래서 이것을 팔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조선의 팔조법에는 자,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자는, 두 번째,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세 번째, 도둑질한 자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있네요. 자, 죽인다. 그 다음에 곡식으로 갚어라. 그 다음에 노비로 삼어라. 어떤 이런 문장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고조선의 사회 모습이 어떤지는 뒷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 봤더니 이 8개 조항의 법이 있었던 고조선 사회가 한 군현의 설치 이후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항을 했다 그랬죠? 이러면서 그 저항에 맞서는 엄청난 수의 법조항들이 탄생되면서 한군현 설치 이후에 법조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법조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 정도로 생명을 존중한 사회였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자, 상처를 입었으면 뭔가 노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볼 테고 그만큼 노동력이 중요한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쳤다. 그 다음에 50만 전을 갚아라. 50만 전을 내라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의 것을 훔쳤네. 그 다음에 내 거 50만 전을 남에게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사유재산이 발생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노비가 나오는데 이 노비를 통해서 고조선도 이미 계급사회가 형성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인은 곧고 믿음이 있어 음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바람 피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이 바람 피웠다라는 얘기는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과 바람을 폈다라는 건데 남자는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없이 여자만, 여기 보면 지금 부인만 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성 위주의 사회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고조선 사회까지 오늘 마쳐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철기 문화와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